네, 저녁 맛있게 잡수셨나요? 오늘이 36일째 아주 여러분들의 의로운 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 날은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월요일 날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확약을 해주셨어요. 오셔서 오늘 박성문 의원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께서는 우리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서 가장 명연설로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당의 가족이십니다. 대구에서 경복고등학교 나오셨어요. TK 원 멤버십니다. 우리 윤영탁 고모님도 TK 원 멤버시들 대구의 TK 원 멤버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에서 학사를 받으시고 MBC에서 기자생활에서 보도국 부국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도 하셨어요. 12대 하시고 제 17대 국회의원 지내셨죠. 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활동이 많으시고 여러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더 자율고 그저께 이야기한 최영재 편집국장의 회장님으로 발행인으로 이렇게 보수 의기의 이념을 전파하는데 요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우리 대표 이런 분들 이야기를 좀 하시고 두루두루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강의 한 5, 60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면서 자연스럽게 9시 한 2, 30분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6일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말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심하십니다. 이게 지금 나오셔서 이게 피난민 생활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참 이 대한민국의 그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진 17년 3월 10일 날 그날 현장에서 참 순국하신 열사분들 추모 장소에서 오니까 마음이 또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는 뭐 그냥 한 수만 명이 계시니까 그냥 뭐 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한 7, 8분 뭐 길어봤자 10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을 맞대고 이래 있으니까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 얘기하다가 중간에 궁금하시면 질문도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선 그 탄핵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탄핵 얘기를 또 하느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위기와 시련과 이 현상이 정말 다 탄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현실에 뭐 어느 성경 말씀 빌려서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분명히 정리를 내려가면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탄핵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아까는 얘기를 해야죠. 어제 그 나경원 원내 대표가 그 정규재 씨가 하는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해서 뭐 다른 얘기를 이제 뭐 국회 정상화 관련 그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앵커가 마지막에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뭐 무슨 뭐 의견이 좀 생각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주기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맞춰놨는데 이게 될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그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다시 옳다 그르다 논의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우파의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 의원들 여러 정치인들이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죠? 이게 바로 탄핵한 애들의 논리입니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재밌죠?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아니,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말을 했죠. 보수가 재집권하게 했어. 그러니까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마녀사냥에 몰려서 그냥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막 좀 우리 막 좀 거칠게 빨리 쫓아내버리고 빨리 손절매 해버리고 방기문이라는 친구가 왔다 갔다 벤진이 그 기름 장어가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 데려다가 내놓으면은 적당히 또 집권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방기문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돼서 지는 또 더 출세하고 부귀하고 보존될 것 같으니까 하루빨리 그냥 탄핵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지원이가 그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했잖아요. 김무성이를 만나서 야 한 40석 필요하다니까 며칠 뒤에 40석 만들었으니까 20석 필요하다니까 참 40석 만들었다 그러고 투표했더니 그 22명이 더 붙었잖아요. 62명이 갔잖아요. 혹시라도 늦게 가면은 그 콩국물 못 얻어먹을까봐 뭐 떨어지는 돈 몇 푼 못 받을까봐 와 몰려간 겁니다. 이렇게 한 거.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반성합니까? 안 하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금 자꾸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가자는 거예요. 그 탄핵 얘기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뭐예요? 지금 문재인이 이 나쁜 놈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 그냥 뭉쳐야 되니까 서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되는 이 탄핵은 묻고 가자. 이 얘기가 이미 지난 연말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도 이른바 반문연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어떤 식견을,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미 유튜브 상에서도 이미 몇몇 유튜버들 이런 얘기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그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그러는 유튜버도 나왔습니다. 이미 태극기 집회가 이 광화문 교보문고 주변에도 5개 정도가 열리는데 다른 얘기, 똑같은 얘기, 탄핵 얘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1절 집회 때 태극기 집회를 통합해 보려고 7개 단체가 모여서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번 가까운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는 하지 말자. 그다음에 5.18 북한군 개입설은 얘기하지 말자. 이 두 가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실제 이미 우리 우파들 사이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어두고 일단은 문재인과 싸우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비약이 되죠.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밖에 더 있느냐. 또 지금 막 당 대표로 있는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서 황교안이가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하고 3년 뒤에 집권을 하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 그때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잘만. 그게 논리입니다, 여러분. 난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주변에서 아마 동네에서도 들을 거예요. 이제 싸우지 말고 우파끼리 총질하지 말고 뭉쳐야 되지 않느냐. 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참 위대한 이 명언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 못하는데 저는 막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뭉칠 것도 뭉칠만 해야지 뭉치지. 뭉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깨고 나오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문재인이와 싸우기 위해서 일단 뭉치고 우리 우파끼리 총질을 하지 말고 뭉치자 하는 그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반드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속셈이 뭐냐. 탄핵에 대해서 뭔가 잘못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묻어서 설거머니 그 원죄를 넘어가려고. 네, 그거는 부실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내죠. 계속할 수.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경원이가 오케이 자기대로는 막 그 당시에 좋은 판단을 해서 했다고 치자고. 그렇더라도 보수 집권 못했잖냐. 명분으로 내세웠다. 황교안이 하루아침에 한 방에 그냥 일주일 만에 날아가 버렸잖아. 그렇다면 핑계를 또 대나? 그 저 좌파들 음모에 우리가 쏘가가지고 뭐 내다바이 당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그 지네들이 꼼수를 써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그 결과로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뽑아놔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왔으면 딴 건 몰라도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명색이 정치인으로서 잘못했다고 석고 대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은 반문연대라는 또 이름으로 싹 만들어서 문재인이하고 싸우는데 우리밖에 더 있냐,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또 묻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국당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정치인들의 그런 꼼수 말장난 그런 데 쏙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또 언론에서 집토끼, 산토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토끼는 뭐냐? 쉽게 말하면 저 대구 우리 윤 선배님도 계시. 우리 대구는 무조건 저 여당 찍어주니까. 그 대구 경북은 집토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 충청도에 가서 표를 좀 못 얻는다. 충청도는 이제 예를 들어 산토끼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라도 이번에 광주 5.18 기념식에 죽으라고 가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 그래서 또 그지 뭐 님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부르고 또 뭐 5.18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러고 그게 방금 말들이 산토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그렇게 하면은 전라도 표라도 좀 더 온다. 이게 또 정치권의 또 논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면 돼요. 우리 100으로 볼 때 무효표라든가 뭐 이런 게 한 10% 빠져나가고 90%를 기준으로 하면은 양쪽도 30%, 보수도 30%, 좌파도 30%. 그럼 나머지 대충 한 30%가 남는데 그 30%는 이제 중도라 그럽니다. 중간에 있다고, 중도라. 그걸 많이 갖고 오면은 결국 15%만 더 갖고 오면은 45%, 20% 갖고 오면 50% 되니까 대통령 된다, 정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른바 외연 확대라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 간다. 그래서 자꾸 지난 역대 우리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그 전에 한국당, 뭐 저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그 우리 중도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클릭해서 계속 좌빨적인 그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쪽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라도에 가서 하면 전라도 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중도라는 거는요, 많이 좋아서 중도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하게. 그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쪽이 세다면 이쪽에 붙고 이쪽이 세다면 이쪽에 좌우 없어요. 대충 눈치 보는 기회주의자들이 중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우파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확 찍어주고, 또 그런 데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찍어준 표가 당선이 되면은 내 표가 유효하고 내가 떨어져 버리면은 내 표가 마치 낭비돼 버린 것처럼 보이니까 당선되는 사람을 찍어주고 싶은 그런 투표 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자, 계속 산토끼 잡으러 다닌다고 그래 전라도로 다니고 하는데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작년 여러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를 보십시오. 물론 6.13 지방선거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서울 부천각 25명 중에 한 명 빼고 24명이나 강남에서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의원 몇 명 됐습니까? 대구에
수도에서도 심지어 수성구 같은 데서는 구의원이 더 많이 돼갖고 13명 중에 7명이 민주당이 돼가 민주당이 부의회 의장이에요. 근데 12일날 바로 전날 트럼프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국제적인 남북 회담 쇼를 미 북한 쇼를 벌였는데 마치면 평화가 오고 행복이가 없어지고 남북 통일이 눈에 어른어른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갔죠. 평화쇼에 넘어가서 이쪽 민주당 지지자들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집회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투표를 그날 안 해버렸습니다. 왜냐?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구예요? 홍준표가 너 꼴도 보기 싫은 놈. 당대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우리 대통령 출동시킨 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게 아마 15% 정도는 투표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가 투표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담한 패배를 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리로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선거를 치르면 우리 태극기 나오는 어르신들이 똑같이 투표 참여 안 합니다. 내년 선거 저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른바 집토끼, 산토끼. 그런데 이 집토끼라 그러고 저 당연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죠. 자유한국당 왜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집토끼로 보는데 더 나아가면 우리를 무조건 찍어주는 개돼지로 보는 얘기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런 정치 논리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유권자의식을 갖다 유권자 생명은 이렇게 선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얘기 분명히 목소리 들으셨죠? 내가 딱 요 스피커 나오는데 요래 마이크 되면 잘 들릴 것 같더라고. 잘 들으셨잖아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가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다고 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인이 결과로 책임을 안 지고 있고 절대 아직 잘못했다는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목소리 들어봤잖아요. 반성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해놓고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평우 변호사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탄핵 그 변호인단의 제일 좌장이셨고 대한변호사의 회장도 지내시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러가지 어떤 그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한국에 들어왔다가는 자기가 뭐 출국 정지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계시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우리 우파 분들을 향해서 편지를 세 차례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낸 편지 저도 잠시 전에 받았는데 이 김평우 변호사가 그 6월 초에 미국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팀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기고를 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탄핵의 주범은 황교안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우파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벌어지고 이 김평우 변호사가 왜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됐는데 그 전말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그 탄핵이 이른바 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JTBC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이게 최순실이가 쓰던 태블릿 PC고 최순실이가 이걸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도 다 고쳐주고 대통령을 갖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을 질러서 그런 언론들의 거짓 선동 이런 마녀사냥 이걸로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평우 변호사님은 역시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그냥 이 분위기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바람이었는데 정작 탄핵에 방아쇠를 당긴 건 누구냐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6년 11월 20일 서울지검장이던 이영렬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수사 발표
라는 데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의 그 뭐 딸이 승마를 하는데 그 삼성을 뭐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승마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독일에 가서 말을 뭐 3마리 사놓고 최순실이가 완전히 그 말 갖고 뭐 타고 다니고 최순실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독일에 뭐 수십조 재산을 뭐 최순실이가 빼놨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최순실에 대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순실이를 소독에서 불러 들여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그 수사 발표가 1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건 대한민국 형법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자, 그건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고, 뭐 인사에도 개입을 했고, 뭐 기업체를 공갈쳐서 직권 남용 뭐 이런 걸로 해서 뇌물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최순실이를 유죄라고 기소를 발표했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와 같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딱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대한민국 아마 국민들 다 놀랐을 거예요.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도록 소출을 당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내란이나 외환제 빼놓고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이의 공동정범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 기소장을 국회로 보내면서 이걸 가지고 탄핵하라고 국회에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하는 윤석열이 말고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 계실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재판 절차는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한 번 하시고 두 번의 재선을 하는 그 선거 과정에 그 선거 운동원들 중에 일부가 그 워터게이트라는 오피스텔에 2층에 있는 민주당 지역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몇 장 이제 훔쳐오고 그러면서 그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도청을 했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의 수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2004년에 노무현의 경우는 노무현이가 2004년 4.15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도움될 만한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가 탈당이 나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고발이 들어갔고 검찰 수사는 없었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법권을 가진 선관위가 그 내용을 수사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선관위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노무현이를 탄핵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경우는 이해하셨죠? 최순실이 사건에 최순실이하고 같이 했다는 공범이라는 거. 최순실이 그때 대통령 수사한 적 없습니다. 서면 수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소는 기소하는 거고 확정되려면 1년이 되든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노무현이는 사전 선거운동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소만 한 단계에 그냥 공범이라는 그 글자 하나 가지고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보낸 권성동이가 보낸 소추장이라는 게 증거가 신문기사 15건과 바로 이 최순실이의 기소장이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법적으로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정된 범죄가 없는데
기소한 거 그것만 갖고 보내고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장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탄핵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참여하셨던 김평호 변호사를 비롯한 12명 변호인들이 제일 먼저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소된 기소장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 이거 아예 심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거 탄핵해갖고 보냈으니까 뭐 그런 뭐 검찰 법 절차 필요 없다. 우리는 국회에서 보내왔으니까 이 엄청난 일을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심판은 이렇게 해서 그냥 탄핵을 의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권 탈취 쿠데타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17년 5구 대통령 선거도 당연히 무효인 거고, 그럼 불법인 무효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문재인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자격이 없이 저 청와대를 그냥 집세도 안 내고 무단 점거한 불법 세입자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는 게 바로 아주 이런 명백한 법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영렬이라는 서울지검장이 대통령이 죽으시는데 쉽게 말해서 가서 칼을 꽂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김평호 변호사님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한테는 최소한 보고를 할 거 아니냐. 보고해서 결론을 받았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 안 했겠냐. 협의가 됐어. 그럼 끝난 게 아니네. 법무부 장관 이게 들어가면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 대통령은 자격 정지가 되고 총리가 바로 권한 대행이 되는데 총리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준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면 이제 탄핵 들어가면 당신 바로 그만 내면 된다. 그거 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검찰 선후배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한 그 기소장 작성 단계에서 황교안이도 사전에 알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는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을 쫓아내는 일에 지금 방아쇠를 당기고 그걸 국회에 던져주고 탄핵하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검찰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대한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로 한 세력들이 뭔가 모임이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 쪽에도 들어온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시작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 탄핵시킨 국회의원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검찰 그 지검장 이영렬이를 비롯한 그 세력들이 더 악독한 놈들이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도 악독하지만은 그때 이 중앙지검장 도대체 어떤 대가를 보상을 어떤 약속을 어떤 업무에 의해서 그렇게 대통령 현직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평호 변호사님이 이 지적한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해주셨고 이게 또 탄핵 이 절차의 원천 무효임을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된다. 굉장히 저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되게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6월 또 며칠입니까? 6월 6일 날이가 보냈는데, 아니 김평우 변호사한테 대해서 막 온갖 비난과 공격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너는 왜 황교안이를 공격을 하느냐?
황교안이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왜 네가 황교안이를 공격하느냐? 그럼 넌 보수 분열주의자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부분을 김평우 변호사가 또 해명을 했어요. 아니 황교안이 이름이 나오는 거는 당 대표가 그러니까 황교안인데 아니 황교안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당대표야 이 사람 저 사람 될 수 있는 건데 황교안이가 그냥 내년 선거 치르면 무조건 과반수 이긴다? 그거 누가 보장하느냐? 그 황교안이가 대통령 되면 그때 대통령 석방해 준다. 3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정말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오히려 그때 정말 걷잡을 수 없지 않냐. 빨리 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본인이 해명을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밝혀라. 그러면서 김평우 변호사 말씀이 탄핵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년 총선거의 승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총선은 자체하고 진실은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김평우 변호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딴 거 아니다. 내년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 전에 이 진실을 토대로 과감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22명, 지금 그쪽에 있는 54명 다 정계 은퇴 선언하고 물러나고 거기에 정말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막 튀어나온 젊은 애국 청년들을 대거 도입해서 선거에 붙어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님은 보수의 개혁이 우선이다. 자유한국당이 개혁부터 먼저 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내일 아마 대한문 태극기 집회 발표하도록 보내신 삼선 세 번째 편지가 왔는데 작년 10월 13일 날 워싱턴에서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뭐 구국 그런 그 연합회 이름으로 그 대규모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인호 KBS 이사장을 지내신 여성 그 소련 문제 전문가는 그 역사학자가 계시죠. 그때 이인호 박사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또 어느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탔는데 여성 조종사가 좀 불안하게 보여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해서 좀 인물도 잘생겨처럼 보이고 이렇게 키도 큰 놈 하나 올라가 조종사를 바꿨더니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타고 보니까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정신 차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납치범이야. 납치범이 돈이 납치가 되는데 평양으로 좀 가고 있다 이 비행기가. 그게 우리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이인호 박사님 참 표현 잘해. 우리 지금 문재인이 이 좌빨들한테 아까 그 멍청한 김무성이 나경원이 이런 애들이 쏘가가지고 전국 좌빨들한테 정권 바치고 우리 완전히 비행기 납치되어 있는 안에 비행기 승객이에요. 이 비행기 지금 평양공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얘기는 새로운 이제 뭐 제가 조금 설명드린 거 이런 얘기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이가 얘기했죠. 하여튼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막 좀 죄송한 용어지만 정리해버리고 자기들은 뭐 그럴듯한 반기문이라는 뺀질뺀질한 장어 한 마리 데리고 다시 집권하면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국회의원 달면했겠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이 가담을 했죠. 그리고 어떤 거대한 어떤 음모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무슨 모임을 갖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좌우간 있는데 이 세력들을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첫째, 이 세력들의 공통된 게 내각제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내각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책임지고 국내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사실상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것 같은 이런 내각제 또는 이런 이원 집정부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유튜브 중에 유명한 김정민 박사가 이제 주장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지만은 이 친중파들인 것 같다. 중국에 아주 가까운. 그저께 6월 4일이 천안문 광장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일부 시민,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항의 집회를 했죠. 자유한국당 쪽에 의원들 한 20여 명한테 좀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느 한 분도 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뭔가 좀 그런 문제. 하여튼 이 어떤 거대한 업무가 있었고 이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표에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우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가고 자유한국당의 좀 대표인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가고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보수 분열이다 이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나 이거죠. 지금 황교안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100% 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간단해요. 야당답게 싸워주지를 않으니까. 야당이면 야당답게 싸우라 이거죠. 자 여러분 반문연대를 꼭 만들어가 여기다가 반문연대가 황교안이를 내세우고 그 부회장은 뭐 김무성을 내세우고 해야지 문재인하고 싸웁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3년 전부터 지금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문연대 없이도 지금 각자 있는 데서 대한문에서 교구 앞에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꼭 지네들은 무슨 반문연대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각제 세력,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자기들의 원죄를 감추고 묻어가려는 영어의 혼란이다 이겁니다. 절대 속지 말씀 맞자. 근데 저 황교안 씨가 지금 싸워요. 싸우는데 어떤 걸 싸워야 되느냐?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싸우라 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국민 젊은 청년들이 특히 기회의 평등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시더라고. 그렇다면 저는요 최고의 지금 싸울 거리가 뭐냐? 손혜원이가 말한 목포의 부동산 투기와 손혜원의 아버지가 헌정받은 거예요. 이 완전히 평등한 기회가 없잖아요. 막노동 당원하고 북한 왔다 갔다 하고 지정받아서 막노동 당원 활동한 사람도 딸이 국회의원이라고 백 넣어가지고 보훈처장이 바로 훈장 주는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 정보 이용하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목포에 뭐 집을 27채를 샀다 그럽니까? 그런데 손혜원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검찰에 들어갔다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검찰이 손혜원이한테 지금 무소속 아니에요? 손혜원이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마 저 불법 세입자 빼놓고는 아마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어떤 그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쪽에 뭐 안주인하고 뭐 한 25년 된 뭐 고등학교 동창 뭐 친구를 해가지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밥 먹고 구경 다니고 뭐 쇼핑하고 그건 오래된 친구라서 그렇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야죠. 그 다음에 전 대통령 선거 때 무려 8,800만 건의 댓글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드리킹 사건. 우리 여론이 내가 낸 의견이 완전히 어떤 조작질에 의해서 컴퓨터 조작질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럼 김경수 보석으로 풀려나버렸잖아요. 좀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잖아요. 혼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 태극기 집회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겠는 태극기 들지 말라고. 대통령 탄핵 얘기하지 말라고. 5.18 얘기하지 말자고. 자, 또 수많은 분들이 사전선거, 사전투표제 이거 안 된다. 전자개표기도 문제 있다. 이걸 정말 2년 반 동안 그렇게 외치고 계신데
한번 불러서 그분들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심한 얘기하면은, 아니, 이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의원을 갖다 막말한다고 꾸짖고 당에서 징계하고 사과해. 맨날 사과만 해. 그 사과하려면 아주 사과 장사를 하든가 과수원을 차리든가 하는 거지. 황사과가 됐잖아요. 별명이. 이런 정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장애투쟁 하는 척 하더니 그냥 말았죠. 좀 흐름을 못 읽어. 우리 태극기 세력과 같이 가겠다면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원하는 거를, 그래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어깨동무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한마디도 우리 편을 안 들어주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뭉쳐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당신도 찍어줄 데 없잖아. 문재인이 찍어줄 거야? 어차피 나 찍어줄 거 아니. 이건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아주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이겁니다. 절대 쪼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양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홍석현이 하고 당시에 삼성 비서실장하고 앉아가 요번 추석 때 떡값을 검찰에 얼마 주고 판사들 얼마 주고 이거 하는 그 사건이 터져서 그 사건 담당 책임자가 황교안 씨였잖아요. 본인이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온 이유가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두드러기가 많이 나서 안 갔다는데, 아니 두드러기 난다고 군대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해명을 하라는 거죠.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때 가서 문제가 내가 우리 태극기 세력,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가 실망해서 투표장이 안 나가는 일을 안 만들도록 지금이라도 해명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당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라 이거예요. 인적 청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다는데 그럼 누구를 속아내야 될 거예요? 쪽정이하고 알곡을 가리는데 누구를 탄핵 찬성 대통령부터 정리해야지. 여기 이 애국당의 우리 조원진 대표가 처음에는 뭐 탄핵 7적 그랬다가 탄핵 5적까지 줄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당의 주도권이 탄핵하고 뛰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복당파들한테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신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신상진이가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청산한다네. 탄핵에 책임이 누구냐 했더니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을 책임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지금 홍문정 의원이 탈당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황교안 씨라는 분이 자 쪽지로 알곡을 못 가리고 있는 거 아니. 그건 뭐냐. 황교안이 배후에 누가 있냐. 나는 오히려 그래서 김무성이가 오히려 황교안이 뒷배우는 애야. 황교안이 너 멘토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대권도로마잖아요. 6월 4일 날이 그 당대표 취임 100일이었다고 그날 국회 안에 있는 그 한옥집 지어놓은 사랑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젊은 청년들 또한 200명 모아놓고 토크쇼 했죠. 수필집 냈어요. 130페이지짜리 아주 뭐 수필집도 내고 그날 또 부인도 찬양을 잘한대. 부인하고 두 분이 나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는데 뭐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어. 지금 이게 뭐예요 이분이. 그리고 어느 또 방송에 이거 저 셰프 모자 쓰고 나가서 요리를 또 하셨대. 이거는 지금 문재인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분 대통령병에 걸려 있어요 벌써. 그리고 문재인이 뭐 왜 대안이 있느냐 그러는데 아니 대안이야 수도록 하죠. 찾아보면 잘 싸우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내면 되는 거지. 대통령 선거 치르려면 아직도 3년 반이 남았어요. 근데 무슨 이분 대통령병에 걸렸는지 대세론 뭐 그런데 제가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한때 저도 같이 모셨던 분이 이회창 총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회창 총재 대세론에서 5년 동안은 사실상 정신적인 대통령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결국 두 분 다 떨어지셨잖아요. 대세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판에는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에는 이미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놈이 한 10명이 설치잖아요. 임종석이, 유시민이, 무슨 김경수 등등. 그게 재밌거든요. 기자들도 기사 쓰기 쉽고 걔들이 설치고 다니면은 그거 흥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네. 황교안이 벌써 대세론. 그럼 이제 전부 교회 나가야 되겠네.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네. 아니란 말이죠. 이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경쟁과요, 치열한 막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장을 하고 성명성이 나오고 노선이 나오고 그러면서 추종자들이 나와서 하나의 말하자면은 계보가 만들어져서 어떤 파워가 만들어지는 건데, 황교안 씨는 너무 지금 일찍 김칫국을 마시고 그런다. 근데 왜 이회창 총재하고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냐? 이분도 경기고등학교 나왔죠. 좋은 명문대학 나왔죠. 총리를 해가, 저 황교안 씨 주변에 있는 분이 총리실에 있던 그 당시 고위 권력 공무원들, 경기고등학교 출신들도 또 교회 분들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다 아주 학력도 높고 가방끈 길고 이렇게 점잖고 아주 이렇게 교양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만 쫙 주변에 둘러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회창 총재께서 2번이나 실패한 걸 우리가 봤는데 벌써부터 대세론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뭐 자유한국당 깨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합니다. 어떡합니까? 현재 자유한 제1야당이 싸워줘야죠. 그런데 황교안 씨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무 지금 벌써 김칫국 마시고 안주해서 텔레비 종편 먹방쇼에 나가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과감하게 싸워달라. 용감하게. 워커발 신고, 운동화 신고 나와서 용감하게 아스팔트를 걸으면서 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하고요. 궁금한 게 저도 하고 싶네요. 대통령 석방 문제가 요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4월 16일이라는 문제점을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해서 우리 정말 16일 날 나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정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자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게 현재적으로 신문을 이렇습니다. 법률가들은 다 짜먹는 거예요.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사면 대상은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구속형 집행정지 요건입니다. 그게 7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1번 건강이 굉장히 아주 현저히 나쁠 경우를 했던 건데 마지막 7번째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 항목에서 구속형 집행정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대부분의 그 관련 사건들이 다 올라가 있죠. 최순실이 사건도 와 있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대통령 사건 그 뒤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온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재판결을 내린다면은 삼성이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을 우리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부 뇌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이재용 재판에서는 말을 사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그냥 지금 집행유예 상태로 그냥 받아들여진다면은 대통령사 같은 재판부거든요.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똑같은데 대통령의 뇌물 부분에서 삼성그룹이 승마협회를 지원한 것을 대통령이 안고 있는 그 부분은 빠져야 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원심 파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오등동. 그래 되면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형 집행정지 사유의 7번째 기타 중대한 사항에 해당이 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을 그 우리 우종창 기자를 비롯한 국내 법조인들이 지금 갖고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요즘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문재인이 어쨌든 사면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자기 식구들 중에도 내년 총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해 줘야 될 자기들 식구들이 패거리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해석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 민주노총이나 이쪽 좌파에서 이석기를 풀어달라는 거죠. 과연 이석기를 풀어줄지는 그건 또 문재인이로서도 또 엄청난 그 문제,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사면을 해주는 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도 사면에 포함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7월달 중에 빨리 대법원 재판을 해서 재판을 내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기환송이 되면은 우선 형 집행정지로도 풀고 사면을 한다. 또는 확정하고 사면을 한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 여러 유튜브 평론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이 정치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통령을 풀어준다. 풀기는 주는데 언제 풀느냐? 선거 앞두고 대통령을 풀어줘서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자유한국당 그 중에 몇 명은 김무성이 같은 친구는 정계 은퇴 선언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2년 넘게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그러려면 보수가 분열되니까 선거 직전에 보수를 분열시키고 내년 총선을 말아먹기 위해서 그 임시에 풀어준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에 입각한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연말쯤, 연말 아니면 연초 구정을 앞두고 선거에 아주 임박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우선 대통령 건강이 악화가 될 수 있죠. 그럼 얘들도 대통령이 그 안에서 어떤 불상사가 나기를 바라지 않을 거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자유일보에서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고든청과 미국 보수연맹의 슈나이더 사무총장이 왔을 때 우리 조 대표가 직접 만나서 대통령의 그 석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곡한 말씀을 했는데, 이미 고든청이 여러 차례 트윗을 통해서 대통령 석방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관련, 우리나라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 접수 작업이 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홍콩에서 100만 명 시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게 미중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영중 전쟁까지 오는 국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고, 뭐 군사 안보 방송, 이안 방송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정말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해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북한을 그냥 한숨에 점령하는 정도의 규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또 뭐 편지를 받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편지를 이 시점에 보냈겠어요? 김정은이가 급하니까, 뭔가 급하니까 지금 또 어떻게 시간을 벌어보려고 또 이제 좋은 말로 지켜주는 말을 보냈을 건데, 어떤 군사 전문가는 그럽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들은 또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외교적인 수사로 받아가지만은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은 자관 결단을 내린다. 그래, 그 시기는 뭐 대충 얘기가 지금 7월 초부터 9월 말 정도. 왜냐, 자기도 대선 선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제 결론을 한다면 내년 총선에 과반수가 되면 좋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보세요. 국회의원, 이건 대통령 선거 황교안이 하나 놓고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 탄핵 한 놈 저 찍어댄 탄핵 찬성 여부가 기준이 돼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공천 파동이 나고 또 싹쓸이 공천이 안 나오겠습니까?
황교안이도 또 지 세력을 대통령 꿈에 벌써 빠져 있는데 지 세력을 만들려고 또 공천 막 밀어넣고 하면은 또 공천 파동 도장 들고 튀는 놈 나올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년에 총선 치료가 이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아예 이럴 바에는 빨리 깨지자. 빨리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 갈라서서 어느 쪽이 선명한지 경쟁해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 얻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대한애국당은 딱 한석의 의원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신문에도 기사도 안 써주지만은 대한애국당이 그렇게 헤쳐 모여 하는 상황이 되면은 대한애국당이 한쪽 편에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통령을 보수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선거 임박할 때 좀 풀어준다. 그럴듯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좋아요. 보수 분열이 돼도 대통령 빨리 풀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깨지지만은 대통령이 다 흡수해버리는데 뭐. 아니 대통령 별명이 뭡니까?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2004년 당대표 대신 이래로 2012년 대통령 될 때까지 55전 전승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옥중에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그 흡인력과 그 결속력을 무서워해서 얘들이 못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좀 계셔요. 대통령 본인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하루 더 계시는 게 문재인이 얘들로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좀 계시죠. 말씀 한마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침묵이 바로 정치적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냈던 구속형 집행정지 신청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정치적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던졌어요. 문재인이 풀어줄 수가 없었죠. 안 풀어줄 거라는 결론을 이미 알면서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무슨 간단하게 말이죠. 나이 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인도적인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 돼버렸고 지들 약점이 또 드러난 거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고 풀어주면은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서 완전히 그냥 또 지가 또 요거도 먹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 던졌더니 대통령이 나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에 또 그 세력이 많다고 봐요. 대통령 와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저 김무성이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거꾸로 지가 석방 청원서를 또 쓰잖아. 그런데 그 쇼란 말이죠. 대통령이 언제 문재인이한테 나 석방시켜달라고 청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청원합니까? 애국당에서 청원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문재인이 끌어내리고 문재인이가 지가 못 견뎌서 대통령이 나가시라고 내보내는 거지 문재인을 우리가 대통령을 인정하고 석방시켜달라고 청원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김무성이가 지가 건방지게 누구 의견을 듣고 누구한테 지시받고 청원서를 써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은 내년 총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왜냐? 북한에 대한 평정작업이 이루어져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몇 가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 전쟁 없이 그냥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 김씨리가 싹 없어지고 무슨 최씨가 되든 뭐 군부가 장악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항복해서 리스트를 내놓고 사찰을 받는 거로 해서 미군이 들어가서 핵사찰을 시작을 하거나 또 최악의 경우는 도발을 해서 여기서 북폭을 해서 전면적인 북한 점령이 가거나 어쨌든 북한에서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동이 오면은 남쪽 저 청와대에 지금 불법 세입자로 된 저 친구들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게 진짜 공동 운명체잖아요. 저 주석밭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 홍콩 분들처럼 홍콩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100만 명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가서 일주일만 계시면 다 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계엄령이 선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무슨 국민회의 같은 비상시국 수습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군이 북한에서 작업을 하는데 미군이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 북한에도 유엔군이 하는 국제형사사법기구 평양 사무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유엔군 사령 영향을 받는 비상사태 수습 어떤 국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서 정치 쓰라미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리해봐. 첫째, 친북한 이 부역자, 친전체주의한 이 정치인들, 대표적인 놈들 잡아다가 일단 진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말 중립적인 민간 주도로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는 교육이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교조, 민노총, 이런 귀족노조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둘 중에 북한과 연계된 애들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잘못 가르치고 지식인들 삐뚤게 하는 교수들, 교사들 이런 자들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계, 법조계, 정치권, 거기에 있는 암암리에 숨어있던 종북주의 다 정리해야 돼. 이런 작업 최소한 2, 3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1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거가 없는 상황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로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건강을 추스리고 나면은 그런 수습을 하는 상징적인 어떤 자리가 대통령 가시는 거죠. 그 용어가 어떻게 됐든 결국 대통령 우리 보수를 상징이니까. 그리고 만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적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군소정당을 비례대표로 나눠먹게 해갖고 과반수 확보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막으려면 내년 선거 치르나 말하죠. 뭐 백석도 안 되는 거. 그럴 바에는 지금 국회의원 112명 의원직 사태 던지고 20대 국회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년 4월 총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치면요, 내년 총선거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싸움이에요. 결국 총선거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 정권 심판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한테 무슨 뭐 최저임금 뭐 10,000원 올린 거 뭐 실업률 높은 거 이거 갖고 따져가 됩니까?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놈들인데, 대통령이나 선거에 무효, 아주 정통심도 바로 부인하고 하면은 결국 정권의 원천 무효의 시작은 결국 대통령 탄핵에 나와서 결국 내년 4월 총선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싸움이다 이거죠. 그리고 싸움의 전기는 누가 이깁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깁니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한테 적은 적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과연 있겠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나는 반반. 없는 게 우리가 바라는 스케줄대로 가는 거다. 제 말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관 탄핵에 대한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 그래 뭐 타협하고 일단 뭉쳐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건 지는 싸움입니다. 탄핵을 계속 얘기해서 저 탄핵에 찬성해서 뛰쳐나왔던 저놈들이 밤에 잠을 못 자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대통령도 한이 부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은 제가 오래 떠들었는데 1시간 했습니다. 요 정도에 줄이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